이번 시간에는 다시 우리 301페이지로 가서 우리 연말정산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또 연말정산 실기를 하게 우리 연말정산 내용을 좀 봅시다. 자, 연말정산을 우리 항목별 공제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공제하고 우리 세액 공제하고는 서로 완전 다른 거죠. 우리 소득 공제라는 건 세율을 부과하기 전에, 우리 과세 표준 되기 전에 빼기 때문에 세율이 전혀 부과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세액 공제는 세액을 산출한 후에 그 세액에서 우리가 뒤에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액 공제하고 소득 공제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첫 번째 볼게 보험료인데, 보험료에 특별소득 공제, 소득 공제하고 그리고 세액 공제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럼 이 소득 공제는 뭐냐면 우리 월급 받을 때에 손도 못 대고 떼이는 우리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예요. 이런 거는 세금을 아예 부과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월급에서 떼어버리고 끝나버리니까 세금 부과 자체를 안 하려고 우리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것들은 전액이 다 소득공제로 빠져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액이.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이제 세액공제가 되는데, 자, 이 보험료 세액공제는 이제 본인은 당연히 대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공제든 간에 본인은 대상이 들어오는데, 우리 부양가족은 보험료 세액공제는 나이에 제한도 두고 그리고 우리 소득 금액에도 제한을 두고 있어요. 제한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보험료 세액공제는, 자, 여러분들이 우리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계약자가 아니에요. 피보험자가 기본 공제 대상이어야 돼요. 그럼 본인은 무조건 150만원 기본 공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인은 보험료는 되는 건데, 그 외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그 부양가족이 기본 공제 대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피보험자 기준으로. 한마디로 계약자나 납입자가 기준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린 기준이 피보험자 기준으로 한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보험료 공제는 보장성 보험만 돼요. 지금 여기 이거는 공제 가능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저축성 보험은 안 돼요. 그럼 보험료 세액 공제는 우리 한도가, 연간 한도가 100만원으로 해서, 내 납입 금액이 100만원 한도로 해서 나든 우리 가족이든 그 이 100만원에 12%를 해줘요. 12%. 그럼 100만원에 12%니까 결론적으로 세액 공제를 12만원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12만원을. 자, 그런데, 자, 우리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가 있다고 우리 장애인 전용 보장성이 아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 사람은 우리 상해보험 할 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추가 한도예요. 추가 한도.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아닌데 장애인 쪽에
우리 그 연말정산 추가저림역에서 장애인 쪽에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만 추가 한도로 100만 원에 15%를 더 15만 원을 더 공제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우리 상황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 지금 한도가 100만 원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12에서 15 추가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면 추가로 더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본인이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받을 때 막 보험료하고 막 열심히 끌어모아요. 그리고 가족들 것도 끌어모아요. 근데 본인 거 받는데 본인 거만 100만 원이 넘었죠? 더 이상 챙기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야. 본인 거만 1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근데 장애 판정 받으신 분이 있고 그분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 거는 따로 챙기는데 자기 거는 여러분 본인 거 나중에 하실 때는 한 100만 원 넘어가면 다른 사람 거 보험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괜히 챙긴다고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하는 꼴이 되겠죠. 자, 이게 우리 보험료 세액 공제예요. 우리 보장성 보험만 되니까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 자, 다음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볼게요.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는 연령이나 나이나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나이 제한도 안 두고 소득 금액의 제한도 안 두는 거예요. 보험료하고 완전 반대죠. 보험료는 나이도 20세 이하나 60세 이상, 소득 금액도 100만 원 이하야 되는데 보험료는, 의료비는 그런 것 자체를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부양가족 명세에 우리 그 기본공제가 안 되는 사람도 거기에 등록해 놓고 여기서 의료비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의료비를. 자, 그럼 이 의료비는 자,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 공제가 시작돼요. 3%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5천만 원이 연봉이다. 그러면 일단 연간 150만 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150만 원이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거 전부 다 해당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건 이론상으로 기억해 두세요. 3% 초과한 금액, 한마디로 3%까지는 일반 의료비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치과라든지 이런 데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3% 초과 지출한 거에 대해서 우리 15%를 공제를 해요. 자, 그럼 우리 연말정산 공부도 했었으니까 우리 그 본인이나 아니면 경로자나 장애인들을 따진 적이 있죠. 이거 따졌던 기억나시죠? 칸도 따로 되어 있죠. 얘네들하고 그 아닌 사람들, 그 외의 자들로 나누는 이유가 본인이나 경로자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우리 지출 금액에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외에 그냥 나의 자녀, 장애도 없고 일반 자녀인데 65세 안 넘었어요. 내 배우자 65세 안 넘었어요. 장애 없어요. 그러면 연간 한도가 총 합쳐 700만 원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칸에 따로따로 두는 거예요. 자, 이거 다른 말로 할게요. 본인, 경로자, 장애인은 구분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다, 경로자다, 본인이 65세 넘었어요. 혹은 우리 65세 넘은 직계존속이 장애가 있어요. 본인이 장애가 있어요. 이건 아무 곳에나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연말정산 초과저림역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그냥 사원 있는 그 부양가족 등록 쪽에서 연말정산을 입력을 하는데 실무에서는 거기에서는 그냥 본인 등이라고 해요. 전액 대상을 장애인이다 경로자라고 구분 안 하고 본인 등이라고 하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이 의료비들에 대해서 15%를 3%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를 공제를 해줄 거예요. 공제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세계에서 유명해요. 그 오늘 아침 기사에서
우리나라가 189개 국가 중에 출산율이 0.8 몇이라서 189위래요. 1등 했어요, 뒤에서. 그래서 국가 소멸 단계로 간대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 제일 어리신 분 죽을 때까지는 국가 안 없어져요. 그럼 그 다음 세대고. 그죠? 자,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자녀 낳고 하는데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우리 불임 체외 수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액 공제하는데, 우리 그 난임 수술비라는 게 있죠. 그 뭐 시험관 아기라든지 하는 거, 그런 거는 20%를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더 추가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칼이 따로 있어요. 그럼 우리 의료비에서는 안 되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비공제 대상 의료비 적혀 있는 것 있죠. 자, 안 되는 거는 일단 외국의 진료기관에 지출한 거 있죠. 해외 의료비는 안 돼요. 해외 의료비는 지금 외국 진료기관 적혀있는 해외 의료비인데, 아버지가 뭐 시험 문제 예를 들면 외국에서 임플란트 하거나 그래요. 한국에서 임플란트는 의료비 공제가 돼요. 그런데 해외에서 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건강증진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있죠. 이런 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건강검진비는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왼쪽에서는 되는 걸 쓸게요. 건강검진비는 당연히 치료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죠. 건강검진비는 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되는 거 제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증진식품, 보조식품, 우리 보약, 이 보약이라는 건 몸보신 목적으로 하는 보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치료 목적 한약이나 보약은 되는 거예요. 치료 목적 한약이나 보약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간병비라고 적혀 있는데, 이 간병비는 미인가 간병인이에요. 미인가 간병인은 안 돼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건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인가된 간병인에 대한 거는 돼요. 인가됐다 안 됐다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도와주시는 간병인들 있죠. 뭐 그런 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 그분들은 미인가 간병인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알선을 해준다 하더라도 병원비 진료 내역서 보면 의료비하고 따로 적혀 있어요. 근데 인가된 간병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못 보는 이유가 중환자실이 있어요. 간호사들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제 인가된 간병인으로 중환자실 가면, 저도 한번 어머니 때문에 가봤는데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침대에 손이 묶여 있어요. 환자들이 못 움직이게. 고통스러워서 수술 받았던 데로 손을 대고 하면 감염되고 위험하니까 그분들을 간호사들이 전부 다 케어를 해줘요. 그런 건 의료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병인이라 그러면 미인가 간병인을 이야기하고, 이건 중환자실 같은 데 있는 우리 수간호사들 있죠. 그분들 간병인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의료비 중에서 자, 우리 장애인 보장구들도 우리 한도 없이, 과거 옛날에는, 혹시 옛날에 공부하신 분은 얘가 한도가 있었어요. 근데 장애인들은 뭐라고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다 바꿔요. 걔네들은 못 이겨요. 그래서 이 한도 없이 그냥 장애인 보조기구들이 있으면 전부 다 그 공제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시력 보정용 안경 있죠. 혹은 렌즈. 이거는 연간 5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1인당 50만원이에요. 얘는 1인당 50만원 한도로 되는 거고,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아니면 콘택트 렌즈 같은 거,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선글라스 같은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 작년하고 차이가 생긴 게 산후조리원이 돼요. 산후조리원. 원래 산후조리원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는 맞는데, 그런데 우리 소득세에서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이유는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의료기관이 아닌데
이 산후조리원이 도대체 얼마의 매출이 일어나고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세무서가 포착이 안 되는 데다가, 그리고 지금 세대들이 산후조리원을 무진장 많이 이용한대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에 넣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본인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야 돼요. 본인이 7천만원 이하이고, 우리 한도 있는 건 꼭 기억해야 되죠. 자, 박수씨, 우리 안경은 100만원 한도다라가 아니고, 한 사람이 60만원이고 한 사람이 뭐 30만원이면 50만원 30만원이니까 80만원 되겠죠. 그럼 100만원 한도다, 그렇게 두 명이라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각각 한 사람 걸로 50만원씩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박선씨? 자, 그럼 우리 산후조리원도 한도가 있어요. 한도 기억하셔야 돼요. 한도 있는 우리 무조건 기억해야 되죠. 1인당 뭐 배우자가 한 명이니까 1인당이겠죠. 자, 어떻게든 200만원 한도예요, 산후조리원은. 자, 그래서 본인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여야 되지, 아니면 또 이 산후조리원은 대상자가 안 돼요. 7천만원이 넘어가 버리면.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우리 실비보험 가입된 거는, 얘는 이제 공제 실비보험 가입해서 수령한 거 있죠. 수령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보험에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그 순수하게 납부한 것만 의료비 대상이 되니까, 실비보험 가입되어서 얼마 받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의료비 공제 중에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의료비는 우리 신용카드하고 이중공제가 되죠.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하고 이중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에 다 금액이 들어가도 돼요. 자, 근데 우리 오른쪽에 안 되는 게 이게 안 적혀 있네. 미용 목적 성형은 안 되죠. 뭐 안 될 거 다들 아실 거라서 뭐 이렇게 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치료 목적 성형은 된다라는 이야기죠. 거꾸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 치료 목적 성형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쌍꺼풀 수술 적혀 있다고 안 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비교 쪽에 보면 치료 목적이다 아니면 미용 목적이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의료비에서는 우리 장애인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장애인의 의료비로 가요. 장애인의 의료비로. 우리 보험료에서는 장애인이라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고 했죠. 보험료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만 추가 공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의료비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장애인 등급 판정만 있거나 항시치료 요하는 중증 환자나 아니면 국가유공자의 상위군인 출신이면 전부 다 장애인으로 우리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한 이야기고, 다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볼게요. 교육비 세액 공제. 자, 교육비 세액 공제는 얘는 나이의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소득 금액의 제한은 가지고 있어요. 나이의 제한을 푸는 이유는 그 대학생 자녀를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생 자녀는 20살이 넘죠. 20살이 넘는데 대학교 학비를 안 해주면 교육비 중에 금액이 제일 큰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학교 등록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의 제한은 풀었지만 소득 금액의 제한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의 제한은 교육비 공제에서는 없어요. 그럼 교육비 공제에서 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여기에서 직계 존속의 교육비는 안 돼요. 직계 존속이 뭐
고등학교를 다시 가시든 뒤늦게 아니면 뭐 노인대학을 가시든 뭐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해요.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공제대상 교육비에서 우리는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 공제를 해줄 건데,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뭐 조건이 없이 전부 다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교육비라고 말하는 건 우리 그 교육청에서 인허한 학교 설립법인으로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학원비는 우리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학원비는 대상이 아닌데, 그럼 그걸 빼고 본인의 교육비들 있죠. 본인이 학교 다니거든 대학원, 이건 한도가 없이 다 되니까 별도의 그 학교에 그 뭐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구분 없이 한 칸으로 되어 있는데, 부양가족은 우리 한도가 있어요. 이것도 한도가 적혀 있는데, 이 한도는 1인당이에요. 위에 적혀 있구나. 자, 한도는 1인당 우리 대학생은 900만원, 그리고 초중고, 그리고 영유치원 애들은 300만원씩 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서 한도 계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교 등록금이 1200만원 나왔다. 그럼 1200만원 써도 900만원만 들어가기 때문에, 산출하기 때문에 정답이고, 그리고 그 900만원이라고 쓰셔도 정답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한도 내가 계산해서 한도치만 넣어도 되고. 근데 저는 여기에 900만원 넣는 사람들 옆에 글자 적혀 있는 거 보고 오해해서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 900만원 쓸 거면 보험료도 100만원 써야지. 그죠? 일반 의료비도 다 합쳐 700만원 써야 되는데, 우리가 전산에 보면 옆에 900만원, 300만원 적혀 있으니까 아마 그 금액 보고 그 금액으로 잘라 쓰신 것들 같아요. 시험 때는. 자,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우리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 학원비의 예외 사항을 보면 우리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되고, 그리고 본인의 직업 능력 우리 개발 훈련 있죠? 본인 부담금은 돼요. 얘네들은 돼요.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하고, 지금 우리 국비 지원으로 수업하시는 것 중에 우리 본인 부담금 납부하시는 거 있죠? 그 금액은 내가 지금 근로소득자 기간 안에 납부한 거면 그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이구, 지워져 버렸다. 제가 방금 예외한 게 취약전 아동 거 하고, 그리고 직무 능력 개발 훈련 본인 부담금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업무하고 관련 있음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얘는 문제에 정확하게 직무능력 개발 훈련이다 라고, 혹은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에 본인 부담금만 해당 사항으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영어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전부 다 학원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우리 취약전 아동은 뭐 보육시설, 뭐 체육학원 적혀 있죠. 취약전 아동은 단위로 해서 주 1회 이상이니까 웬만하면 다 돼요. 뭐 이중공제는 신용카드 쪽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국외 교육비가 있죠. 우리 유학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 의료비는 안 되는데 해외 교육비는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이죠. 미국 때문에 작년이었나? 쫓겨났잖아, 개발도상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외국의 선진 문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국외 교육비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있죠? 자, 이게 또 옛날하고 조금 바뀐 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우리 직계 존속도 되고, 그리고 우리 소득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장애인이다라고 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갑자기 앞이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럼 앞이 안 보이면 맹인 학교 가서 그걸 배워야 될 거잖아요. 점자 같은 걸. 그죠? 혹은 내가 귀가 안 들려요. 그럼 수화를 배우러 가는 학교가 있죠. 우리 특수학교. 그런 교육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는 직계 존속이 안 되는데, 직계 존속이 장애가 있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지출하면 그건 되고, 소득 금액에도 제한이 없어진다라는 게 장애인 특수교육비예요. 자, 우리 과거에는 얘만 풀고 얘 또 있다가, 그러다가 얘까지 다 풀어버린 거예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자, 다음 직무 관련 수강료. 이건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지금 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지금 능력개발훈련 하는 거. 근데 여기에 근로자 수강지원금 받은 금액은 제외라는 건 제가 본인 부담금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구피지원 말고 본인 부담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학교에서 사용되는 돈을 가지고 보면, 자, 교복 구입비가 있죠. 이 교복 구입비는, 교복은 1인당 50만원 한도인데, 자, 이 교복 구입비는 중고등학교예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복비는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생 유치원 교복비는 제외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중고등학생 교복비를 1인당 50만원씩 한도로 우리 교복비를 우리 공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뭐 어린이집만이 아니라 우리 공제되는 걸 보면, 학교에서 쓰는 거 보면, 우리 먼저 학교에서 우리 학교 교재비라든지 당연히 수업료는 되겠죠. 그리고 급식비도 돼요. 그리고 방과 후 수업료도 되고, 그리고 방과 후 수업 교재비도 공제 대상이 돼요. 공제 대상이. 그러면, 자, 여기에 공제 안 되는 거 몇 가지 보면, 우리 통학버스, 그리고 기숙사, 이런 것들은 교육비에 들어오지 않아요. 통학버스라든지 우리 기숙사는 교육비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 체험학습비라는 게 있죠. 체험학습비. 자, 이 체험학습비는 이번엔 교복하고 틀리죠. 초중고등학생이에요. 초중고등학생. 임하는 곳,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취약전 아동의 체험학습비는 아니란 이야기예요. 취약전 아동의. 우리 특별활동 이런 것들은 수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활동 이런 거는 되는 건데, 체험학습비가 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과거에. 그 세무서에다가. 그랬더니 수학여행이래요. 그런 순간 유치원의 수학여행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인정 못하겠죠. 그리고 얘도 한도가 있어요. 1인당 30만원 한도. 한도 있는 건 전부 다 기억해야 되겠죠. 중고등학생 교복비는 50만원 한도고, 초등학생 교복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고, 1인당 30만원 한도. 1인당 30만원 한도면 1인당 50만원 한도고, 1인당 30만원 한도면 1인당 50만원 한도. 1인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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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도면 1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는 30만 원 한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있죠?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라는 건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학자금 대출로 우리 등록금 납부할 때에 이때는 교육비 공제를 안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 추후 학자금 상환할 때에 그때 우리가 교육비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런 방식인 거예요. 납부할 때 공제를 안 받고 우리 과거 옛날에는 그 자녀들 학비를 대출 받아서 낸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내고 부모님이 갚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납부할 때에 공제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이 학생 이름으로 나와요. 그럼 학생 이름으로 나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년 거치, 5년 거치인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뭐 2.2%,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1.8%인가? 그렇게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소득이 없던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일을 하면서 이 학자금 갚을 때 그때 교육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바꾼 거예요. 그럼 과거에 안 받았던 건 되는데 이거 거꾸로 말하면 과거에 교육비 공제를 받았으면 이거 상환할 때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겠죠. 당연히 둘 중 하나만 해줘야지. 그래서 학자금 대출 상환액 그냥 무심코 적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는데 이런 전제 조건이 있으면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게 우리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다음 이제 연금보험료, 연금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하고 그리고 세액 공제가 있죠. 그죠? 자, 이 특별소득 공제는 우리 공적연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이나 우리 공무원들 연금 이런 것들 있죠. 5대 공적연금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 그게 우리 소득공제고, 자, 그리고 우리 연금에 보면 개인 연금 저축이 있고 연금 저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개인 연금 저축은 우리 과거에 있던 제도예요. 그거는 소득공제로 되고 지금 현재 연금 저축은 세액공제가 돼요. 지금 현재 거는 세액공제예요. 자, 그럼 우리 아래 동그라미 2번에 연금 계좌 적혀 있는 거에 연금 저축하고 퇴직연금 저축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퇴직연금 저축, 퇴직연금은 얘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본인 부담분만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회사 부담분은 내가 세액공제 받으면 안 되겠죠.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납부하는 거 있잖아. 퇴직연금 상품 형식으로 해서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은 제일 작아요, 사실. 그런데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날라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잘 안 하는 거지. 퇴직연금은 이거인 거고, 우리 연금저축은 우리 사적연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데 여기에 연 700만원 한도라고 적혀 있죠. 700만원 한도, 연 700만원 한도인데 지금 이것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소득 금액이 뭐 1억 이하는 400, 1억 초과는 300만원 한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연금 700만원 납부하는 거 한도에 납입 금액의 12%를 우리가 하고 있고, 이건 이론상 기억하는 거예요.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 미래를 대비하는 거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15%를 공제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연금 세액 공제인데, 자, 이 연금 세액 공제는 옆에다 이렇게 적어 두세요. 본인만 된다. 우리 가족 건 안 돼요. 그냥 본인 것만 돼요. 본인만 된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방금 연금은 본인만 되기 때문에 소득금액 뭐 이런 거 이야기 안 한 거예요. 본인은 그런 거 안 따지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기부금 세액 공제로 가면, 자, 기부금 세액 공제는 먼저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금액의 제한은 가지고 있어요. 나이의 제한은 없고 소득 금액의 제한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기부금은 1,000만 원 이하까지는 15%고 초과한 거는 30%로 작년에 바꿨어요.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그 이전에 붙어 있었던 게 또 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를 해줘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자금 기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법정기부금이다, 지정기부금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개를 나누고 있는 거는 사회의 공익성에 따라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나눠요. 공익성은 있지만 자기들만의 리그면 작게 해주겠다는 거고, 우리 전국민 대상으로 누구한테 보편적인 공익성이 있다라고 하면 법정기부금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저와 같이 법인세법 가서 좀 더 많이 볼 거예요. 내용 항목은. 소득세법 시험에서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구분하는 행동이 시험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법정기부금은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 국가에다가 기부했거나 아니면 국방헌금, 국군위문금품이라든지 천재지변 일어난 것들, 그리고 학교에다가 교육비 장학금 연금 준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번 정부가 와가지고 대한적 십자 사건을 법정기부금으로 전부 다 올려버렸어요. 자, 그리고 정치자금 기부 있죠. 정치자금 기부는 우리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한다 적혀 있는데 110분의 100을 하는데, 정치자금 기부는 자, 옆에 적어두세요. 본인만 가능해요. 가족들은 안 돼요. 정치자금 기부는. 그리고 우리 특별재난지역에 봉사활동 하는 거 있죠. 특별재난지역에 특별재난지역에 봉사활동 가면 일단 내 하루 일당으로 해서 5만원을 기부한 걸로 해요. 아마 봉사활동 가보신 분은 거기에 자기 인적사항을 쓰는 부스가 있을 거예요. 그 물 주고 하는 사람이 옆에 막 써라고 해요. 그러면 그 있으면 법정기부금으로 해서 연말정산 받을 때 자동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데리고 차로 이제 가지고 가시는 분들 있죠. 그 실비는 기타 기부금을 해서 법정기부금으로, 기타 법정기부금을 해서 우리 유류비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해 두세요. 이 5만원은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다, 종교단체 아니다로 나누고 있어요. 종교단체는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서로 종교가 다르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종교인들 자기들만의 리그를 하는 거예요. 공익성은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10%로 작게 해줘요. 막 교회 가서 내가 11조 했다. 뭐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뭐 1,000만원 했다. 그럼 그 10%인 100만원 가지고 와서 15% 이렇게 돼요. 원래 원칙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걸로,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를 가지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근데 원칙은 돼요. 버스, 고속버스다. 내가 이거 타고 갔다 왔다 하는 비용은 별도로 기부금으로 입증해가지고 올려야 돼요. 그거는 왜냐면 법정이라더라도 기부금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속버스 탄 거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이것들은 뭐 이따 나중에 우리 실기하면서 계속 보면 눈에 익으실 테니까 구분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자, 우리 지금 위에 보시면 뭐 실제로 2013년부터 적용 가능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자, 이 적혀 있는데, 자,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면, 자, 이제 기부금 2월 공제가 되는데, 이 기부금 2월 공제는 10년간 돼요. 10년간. 그런데 이 기부금 2월 공제는 본인 것만 가능을 해요. 근데 10년간이 된 게 지금 몇 년이 안 됐어요. 그럼 과거 거 소급할 거냐? 그렇게 안 하고 2013년 거부터 10년간 공제가 돼요. 그 앞에는 5년이었어요. 그 2018년도에 바뀌면서 그냥 13년도 거부터 적용하겠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부금 공제도 10년간 되기 때문에 우리 2013년도에 소득 공제 때 게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칸이 옛날 거 쓰는 칸, 최근 거 쓰는 칸으로 막 나눠져 있는 게, 옛날에 소득 공제였던 게 아직 되는 게 마지막 끝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 2월 공제는 뭐 옛날 거 보시면 변형이 찬란해요.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을 먼저 둘 다 3년이었다가 2월 공제를 지정 기부금을 5년 올렸다가, 그럼 법정 기부금 5년 올리고 지정 기부금을 10년 올렸다가 법정까지 전부 다 10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옛날 책을 보시면 계속 연도가 다를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둘 다 10년간 2월 공제되는 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은 안 넘어갈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럼 우리 기부금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봤고, 자, 지금 이제 봐야 될 게 주택자금하고 신용카드 봐야 되니까, 신용카드에서 제가 이야기 많이 할 거니까 우리 나머지는 이 다음 시간에 합시다.